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일과 잘 보내기 도도일과입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피할 수 없지만 아무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왜 함께 자란 형제들이 처음으로 등을 돌리게 될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을 여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을 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서로 다투어도 결국 아버지의 밥상 앞에 모여 앉게 되면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그 순간부터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의 현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날 때 처음 몇 일간은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울음 속에서 연결식장을 돌아다니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유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형제들도 한패가 되어 움직였죠. 형, 이거 이렇게 해야 하나? 여기는 내가 봐줄게. 엄마 괜찮으신지 확인해줘. 그렇게 3일, 5일이 지나고 장례가 끝나는 순간 무언가 바뀝니다. 진짜 현실이 밀려옵니다. 장례 비용 정산 문제. 아버지가 남기신 집과 재산의 분배 방법. 어머니를 누가 어떻게 모실 것인가. 아버지의 빚이나 미정산 사업 문제. 세금, 상속 절차, 은행 방문, 서류 작업.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형제들 사이에 다름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똑같은 슬픔, 다른 반응.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형제들이 똑같은 상실감을 느낀다고 가정합니다. 너희는 둘 다 아버지를 잃었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였지만 각 자식이 느낀 아버지는 전혀 달랐을 수 있거든요. 첫째에게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를 물려받아야 한다. 둘째에게 아버지는 비교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형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셋째에게 아버지는 자신을 몰아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모두 나를 바라본 건 아버지 덕분이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후 형제들의 애도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어떤 형제는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무언가를 행동에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정신을 차리자. 다른 형제는 아직도 아버지의 빈 의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형제 관계는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며느리, 배우자가 등장하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 배우자의 존재입니다. 형제들이 이미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면 이제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단순한 형제간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첫째 형의 입장에서 봅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생각할 것도 많잖아. 우리 아이들 교육도 챙겨야 하는데 어머니 모시는 건 형제들끼리 잘 나눠서 하자.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각 가정의 현실입니다. 둘째, 막내의 입장도 봅시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지방에 사니까 어머니 모시는 게 어렵지 않아? 병원도 멀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 가정만 부담 갖는 거 아닌가?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아내들이 다르게 생각할 때 형제의 말과 행동도 달라집니다. 형수가 그렇게까지 말하냐? 형이 날 이해 못하는 거네. 결국 형제 간의 갈등이 각 가정의 입장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만드는 상처. 이제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례 1 불공평한 증여. 서울의 한 가족. 세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수도권에서 커리어를 쌓았고 삶이 바빴습니다. 추석 명절도 가정이 있어서 자주 내려오지 못했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뵌 횟수로 따지면 셋째의 절반 수준입니다. 셋째는 지방에서 생활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까이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찾아가고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실 때는 더 자주 내려갔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의 집을 셋째 앞으로 증여해 두셨다는 것. 셋째는 당당합니다.
내가 지방에서 아버지를 모셨고 명절마다 쌀도 갖다 드리고 어머니 건강검진도 챙겼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냐? 첫째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셋째야, 우리도 자식이다. 형편이 어려워서 자주 못 간 건데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그럼 그렇다고 말이라도 해달라고 했지. 우리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둘째까지 합세합니다. 아버지는 공평하고 싶으셨을 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형제 사이에 평생의 꼴을 파는 결정이 되어버렸네. 이것은 돈 때문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 형제들은 나를 이기주의자로 본다. 이런 감정들 때문의 싸움입니다. 살해 이 공평함이 만드는 불공평. 다른 집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세 형제에게 유산을 정확히 3분의 1로 나누어 두셨습니다. 아내분이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공평하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기 암투병을 하는 동안 간병과 수발은 누가 다 했냐고요? 셋째 막내입니다.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항암 치료에 힘든 날들과 밤들, 아버지가 음식을 못 드실 때 계속 곁을 지켜준 건 셋째였습니다. 셋째가 울며 항의합니다. 엄마, 아버지, 미안해.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살았어. 일도 몇 개 날렸고 애들 학용품을 사줄 엄두도 못 냈어. 그런데 형들과 유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그럼 내가 한 일은 뭐냐고? 형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했으면 말을 해야지. 우리도 형편이 있었어. 형제 사이에 계산하지 말자는 뜻에서 아버지가 공평하게 하셨을 거야. 결국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공평함이 막내에게는 불공평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교와 질문들. 아버지가 생계를 담당하는 시대에는 이런 식의 비교가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맞으라고 해서 모든 걸 챙겨야 했다. 학비도 다른 형제들보다 적게 받았고 친구들과 놀 때도 동생들 학원비를 생각해야 했어. 그런데 왜 내가 맨 마지막에 책임을 져야 해? 둘째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중간이라는 이유로 항상 눈에 띄지 않았다.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라서 부모님의 특별한 관심 밖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형제라고 똑같이 나누자고? 막내는 또 다릅니다. 내가 막내라고 해서 모든 게 자동으로 챙겨졌나? 아니다. 큰형이 먼저 나가서 돈을 벌었고 둘째도 힘들게 커리어를 만들었다. 나도 같은 과정을 겪었어. 그런데 왜 나만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가 계실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형제들을 맞춰주시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는 순간 이 모든 비교와 질문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죄책감과 분노의 순환. 그때 갈 거래 무게.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일하셨던 시절, 형제들도 자신의 삶에 바빴습니다. 직장도 있었고, 아이들 양육도 해야 했고, 각자의 가정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바빠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 아빠, 조만간 전화 드릴게요. 요즘 일이 많아서 미안해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지.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는 순간 그 시간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건 죄책감입니다. 그때 갈걸? 한 번 더 전화드릴걸? 한 번 더 안아드릴걸? 아버지 앞에서 투정 부리던 그 말들을 아직도 돌려받을 수 없잖아. 이 죄책감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사람은 이 죄책감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입니다. 죄책감이 분노로 변하는 순간 형이 말합니다. 형수님, 나 말인데 막내 진짜 한번 봐줘야 할 것 같아.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엄마는 계속 지방에 혼자 있어. 막내가 좀 챙겨야 하지 않냐? 나야 직업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하지만. 형수가 대답합니다. 그건 막내 부인과 얘기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형의 마음속에는 이미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자주 뵙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죄책감을 떨쳐내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는 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게 막내야? 막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막내, 엄마 거기 혼자 있는데 괜찮냐? 형, 다행히 형수님이 자주 봐주시고, 우리 아내도 자주 내려가니까 괜찮아. 그래? 근데 정말? 혼자 계실 때 외로우시지 않아? 이런 질문들은 사실 막내를 걱정해서라기보다 형 자신의 죄책감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주 가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막내가 편하다니? 그럼 내 죄책감을 누가 봐주나? 결국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막내, 네가 가장 가까우니까 더 챙겨야 하지 않나? 우리 형제들도 할 일이 많잖아. 막내는 상처를 받습니다. 형, 내가 가장 가까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형들도 할 수 있는 건 많잖아. 형은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 내가 나쁜 형인가? 이렇게 죄책감과 분노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돈이 아니라 누가 더 사랑했나, 누가 더 책임져야 하나라는 감정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내들, 그들의 입장. 여기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들의 아내들이 각각 다른 입장에서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형수는 말합니다. 여보, 어머니는 정부 지원도 있잖아. 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우리 아이들 미래도 챙겨야 해. 둘째 형수는 말합니다. 여보, 막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두자.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막내 아내는 말합니다. 여보, 형들이 뭘 하는 거야? 자신들은 못하면서 우리한테만 책임을 물으려고 해? 아내들의 다른 입장이 형제들의 싸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제들의 싸움이 가정 간의 싸움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내가 그러는 거구나. 내 아내는 합리적인데 넌 왜 그렇게까지 해? 우리 아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많은 경우 형제의 갈등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준비하는 법. 이 모든 갈등과 상처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직 계실 때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단계 대화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화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말을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누가 모실 거야? 유산 문제로 싸우지 말고 미리 정하자. 공평하게 나눌 건 뭐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건지 말이야. 그리고 형제니까 계산하지 말자. 누가 더하고 덜하고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이 대화는 어색할 수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나중에 큰 상처를 막습니다. 2단계 아버지께 감사 표현하기. 아버지가 계실 때 자주 이런 말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고마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키워주시고 교육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들 모두가 우리는 아버지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떠나실 때 이 공동의 기억이 형제들을 묶어줄 수 있습니다. 3단계 함께 시간 만들기. 아버지가 건강할 때 형제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 달에 다 모여서 아버지와 밥 먹자. 명절 때는 꼭 다 함께 모이자. 이런 약속들은 나중에 형제들이 서로를 떠올릴 수 있는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기억들이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해야 할 일. 첫 번째 주 애도의 시간. 아버지가 떠나신 직후 일주일은 정서적 애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형제끼리 추억을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현실로 돌진하면 나중에 그 감정들이 분노로 변합니다. 두 번째 주 함께 결정하는 시간. 일주일이 지난 후 형제들이 함께 모여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 어머니 봉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각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때 중요한 것은 공평함이 아니라 합리성입니다. 누가 더 많이 하고 덜 하고를 따지기보다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첫째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둘째는 병원 검진을 챙기고, 막내는 주말마다 찾아가자.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나중에 누가 더 한다는 불필요한 비교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주 이후 인정과 감사. 형제들이 각자 역할을 하고 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 매달 생활비 보내줘서 고마워. 정말 큰 힘이 된다. 둘째, 어머니 검진 챙겨줘서 감사해. 우리가 못 챙길 부분을 챙겨줘서 정말 다행이야. 막내, 주말마다 내려가줘서 고마워. 너 없이는 어머니가 정말 외로우실 거야. 이 인정과 감사의 말들이 형제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줄이 됩니다. 아버지가 떠나면 형제만 남는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우리는 다시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평생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동안 형제 관계를 끝내버리면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는 정말로 남는 게 없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끝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자식들이 나를 두고 싸운다. 이것은 자식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내가 떠나니까 아이들이 싸운다. 내가 평생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나 때문에 아이들이 갈라섰다.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후회는 자식들의 성공도 경제적 풍요도 아니라 자식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형제의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 세 형제가 모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첫째 서울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음. 아내는 반대했음. 둘째 대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음. 형편이 나은 편. 셋째 아버지 지역에 살면서 아버지를 모셨음. 아버지가 남긴 집과 약간의 재산. 그리고 혼자 계신 어머니. 첫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들, 이렇게 모인 지가 오래되네. 아버지도 우리가 싸우는 거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정하자. 둘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이야. 셋째가 가장 가까우니까 당연히 부담이 클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뜻이야. 맞지? 셋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들 말 고맙다. 솔직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다르다.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매달 어머니 생활비 지원, 분기별로 내려가기. 둘째 어머니 건강검진 및 병원 동반, 명절 때 자주 내려가기. 셋째 일상적 돌봄, 응급상황 대응. 매달 첫째, 둘째와 영상통화. 그리고 중요한 약속 하나. 누구도 내가 더 했다고 말하지 말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게 우리 형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지금으로부터 5년 후, 이 세 형제는 여전히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첫째의 아내도, 둘째의 아내도, 셋째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대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매년 어머니 생일에 함께 모여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보다 형제들이 자주 본다는 농담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첫째, 미리 대화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가 아니라 충동적인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각자 감정을 정리했고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둘째, 현실을 직시했다. 각 형제가 처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넌 서울에 있으니 일주일에 내려올 수 없겠지. 넌 대전이니 자주 올 수 없겠지. 넌 지역에 있으니 일상적으로 챙겨야겠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셋째, 감사와 인정을 나눴다. 매달 형들과 연락할 때마다 서로의 역할에 감사했습니다. 형, 생활비 고마워. 정말 엄마가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어. 고마워. 엄마가 건강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막내 고마워. 형 덕분에 우리가 엄마를 편하게 모실 수 있어. 이 감사의 말들이 형제를 묶어준 것입니다. 현실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지만, 물론 모든 형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이 앞서서 말을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의 생각이 달라서 막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우리가 형제인 한 최선을 다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이 노력이 있으면 많은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해서 상처를 줬다면 빨리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형제를 상처 줬어. 정말 미안해.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아시나요? 결론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스마트폰을 들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시죠? 이 한마디가 나중에 후회와 죄책감 대신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이런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도 형제로 남기로 약속하자. 계산하지 말고 서로를 도우면서 살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형제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이미 부모님을 여신 분들께, 만약 이미 부모님을 여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를 상처 줬어. 정말 미안해. 이 말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때로 돌아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형제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부모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화해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형제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부모님들께,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 자식들에게 남길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남기는 것이 자식들한테 도움이 될까? 혹시 내 결정이 자식들을 싸우게 하는 건 아닐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더 필요한 자식에게 더 줄까?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해야 할 일들. 1단계 자식들과 대화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살아있을 때 자식들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엄마 아버지가 너희와 이야기할 게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엄마가 너희 때문에 평생 열심히 일했어.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을 너희에게 남길 차례가 됐다. 그런데 엄마가 가장 원하는 건 돈이나 집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를 미워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엄마가 미리 말해주려고 한다. 너희가 싸우지 않도록. 이 한마디의 대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가 나를 생각해준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2단계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하기. 많은 부모님들이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신 채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더 복잡해집니다. 아버지가 이 돈을 왜 숨겨두셨을까? 혹시 누군가를 따로 챙기려고 한 걸까?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집과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정리하기, 은행 계좌가 몇 개나 있고 잔액이 얼마인지 정리하기,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이 있다면 목록 만들기, 보험이나 연금이 있다면 그것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빚이나 미정산된 사업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정리하기.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해서 자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엄마가 이 파일에 모든 걸 정리해 두었다. 뭔가 있으면 여기서 찾아봐라. 이것만으로도 자식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3단계 신탁이나 유언장 작성 고려하기. 만약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이나 신탁을 고려해 보세요. 유언장이나 신탁은 여러분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자식들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은 내가 돌봐준 자식에게 준다. 내 금융 자산은 균등하게 나눈다. 내 금융 자산의 일부는 그 자식의 자녀 교육비에 쓴다. 이런 식으로 명확히 정하면 자식들이 부모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분쟁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자식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아니면 더 필요한 자식에게 더 줄까? 이 두 가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공평한 분배의 장점은 자식들 사이에 분명히 평등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장 명확함. 자식들이 부모님이 우리를 모두 동등하게 사랑하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실제 기여도가 다르면 그 자식이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식이 부모님을 모셨는데 못 모신 자식과 똑같이 받으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평한 분배 필요와 기여도를 반영한 분배. 장점은 각 자식의 상황과 기여도를 반영하므로 현실적일 수 있음. 부모님의 진정한 마음을 담을 수 있음. 단점은 자식들 사이에 비교가 생길 수 있음. 왜 내가 더 못 받는가? 라는 갈등이 생길 수 있음.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음. 그렇다면 현명한 방법은 공평함과 대화의 조합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기본은 공평하게, 그 위에 특별한 이유를 덧붙이기. 예를 들어봅시다. 상황 1자식 중 한 명이 부모님을 모신 경우 내 재산을 세 자식에게 공평하게 나눈다. 하지만 막내에게는 추가로 집을 준다. 왜냐하면 막내가 내 말년을 가까이서 돌봐줬기 때문이다. 이건 막내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다른 자식들을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자식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해두면 막내는 아버지가 나를 감사해 주신다고 느낌.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가 막내를 더 챙기신 이유를 이해함. 모두가 공평함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낌. 자식 중 한 명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경우는 내 재산을 세 자식에게 나누는데 기본은 같고 막내에게는 조금 더 많은 현금을 준다. 막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했는데 충분히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기 때문이다. 다른 자식들은 이미 안정적이니 이것도 공평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주기를. 이렇게 말씀해두면 막내는 아버지가 나의 어려움을 봐주신다고 느낌. 다른 자식들도 아버지의 정성을 이해할 수 있음. 상황 3 신체에 정신장애가 있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내 재산의 대부분을 그 자식에게 남긴다. 그 자식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른 자식들은 이 결정을 이해해주기를. 이때는 더욱 명확한 유언장이나 신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식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그 장의 자식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것들. 1.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에 결정하기. 치매나 중풍이 오면 유언장을 새로 쓸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신 없으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으니 효력이 없다고 자식들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2. 세금 고려하기. 많은 부모님들이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상속세를 내면서 또 싸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해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3. 현금만 남기지 말기.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현금만 남기면 자식들이 그걸 어떻게 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이 돈은 어머니 생활비로, 이 돈은 자녀 교육비로, 이 돈은 긴급 자금으로 이렇게 정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신탁을 통해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영상은 크게 두 가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떠나보낸 형제들께. 혹시 지금도 형제와 멀어져 있다면 오늘이 화해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싸우길 원하지 않으셨어. 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둘째, 아직 부모님이 계신 분들께, 특히 시니어분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자녀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남을 재산에 대해 미리 얘기해 주고 싶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면 자녀들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빠의 최종 소원은 돈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그리워하되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 자녀들의 마음에 평생 남을 겁니다.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사랑은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부모님들께서 해야 할 일. 1. 자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2. 자녀들과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3.
명확한 유언장이나 신탁을 준비하세요. 4. 왜 이렇게 했는가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자녀들께서 해야 할 일. 1.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세요. 2. 형제를 미워하지 마세요. 3. 부모님이 남긴 재산으로 싸우지 마세요. 4. 부모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형제를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드립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사랑을 남기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우리 가족은 돈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 가족은 형제를 소중히 여긴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의 사랑을 나눠 가진다. 이 세 가지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겨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모님은 미리 준비할 수 있고 형제들은 미리 대화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미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바로 행동해 보세요. 부모님은 자녀분들께 우리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라고 말씀해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우리 이야기해봐요. 뭐든 괜찮아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그 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오래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낼 때는 조금 덜 싸우고 조금 더 감사하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하루 일과 잘 보내기. 도도일과였습니다.